사건이죠. 2025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큰 사건이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저희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아, 이창엽 변호사님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사법고시 출신의 벌써 18년 차 베테랑 변호사시죠? 그래서 그런지 분석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 저도 자료를 미리 봤는데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법적 쟁점까지 아주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의 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2025년 여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먼저 사건의 본질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여름이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70만 명분입니다. 3,370만 명이요? 네, 저 이 숫자를 자료에서 처음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어느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겁니다. 아, 그럼 어떤 차원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거대 플랫폼은요. 이제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에요. 뭐랄까,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된 거죠. 사회의 핵심 인프라. 네, 와닿네요. 네. 그리고 그 인프라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 3,370만 명의 정보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정보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은 개인의 불안감을 넘어서 우리나라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린 거죠. 바로 그겁니다. 특히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쿠팡의 초기 대응을 분석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는 정황이 드러나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첫 번째가 비인가 접근, 그러니까 외부 침입이 무려 수개월 동안 계속됐는데도 이걸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수개월 동안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마치 현관문이 몇 달 동안 활짝 열려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적절한 비유시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사실 그 다음 대응입니다. 다음 대응이라면? 사건이 터진 걸 알고 난 후에도 피해 규모를 일부러 축소해서 발표하려 했다는 정황이 여러 언론 보도를 포개 드러났죠. 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어떻게든 기업 평판 관리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나중에 법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심지어 자료 묶음에 포함된 한 사이버 보안 업체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쿠팡이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보안 사고를 겪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보고서 봤습니다. 그때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특정 부분의 취약점을 보강하라는 권고까지 받았는데 이번 유출이 바로 그 권고를 무시했던 지점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실수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건 기술적인 방어 실패를 넘어서는 고객 정보를 대하는 기업의 윤리적, 구조적 실패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집단적인 법적 행동에 나서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엄청난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대응은 바로 집단 소송입니다. 네, 소송 관련 안내 자료를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더군요. 네, 보통 소송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전적 보상, 위자료를 떠올리기 쉽죠. 그렇죠. 일단은 돈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2차 피해에 대한 공포, 이건 분명한 정신적 고통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집단 소송의 본질은 사실 돈 너머에 있습니다. 아, 돈 너머예요? 네, 맞아요. 자료에 포함된 한 칼럼에서는 이 소송을 디지털 시민혁명의 시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 디지털 시민혁명이라. 네. 처음에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싶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고객의 정보가 더 중요하다. 이 사회적 원칙을 다시 세우려는 시민들의 권리 요구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편리하다란 이유로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왔잖아요. 맞아요. 그냥 버튼만 눌렀죠.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업이 그 정보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관심했죠. 이 소송은 내 정보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정보 주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거대 기업이 데이터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명확히 짚어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이후에 쿠팡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알림톡을 받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아,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되는군요. 네, 그럼 청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로 직접적인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액을 입증해서 청구 금액을 훨씬 더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정신적 피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유출 사건에서는 유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아주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와 피해자들이 왜 집단 행동에 나섰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를, 어쩌면 대한민국 IT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법적 쟁점,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한 개념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냥 엄청난 돈을 물게 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보내주신 이창엽 변호사님의 법률 의견서를 보면 이 개념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해주는 원상회복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 내가 100만 원 피해를 봤으면 100만 원만 받는 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징벌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자료에 나온 비율을 보니까 이해가 쉬웠는데 이건 가해자를 그냥 벌 주는 성격이 훨씬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혹은 이번 쿠팡 사건처럼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자체가 피해 보상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본보기로 삼는 것과 비슷하네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시장 전체에 보내는 효과가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왜 하필 쿠팡 사건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되는 건가요? 모든 사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법적 근거가 있군요.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와, 법에 최대 5배라고 못이 박혀 있네요. 네, 그렇다면 관건은 법원이 쿠팡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과거의 보안 권고를 무시했다는 정황이나 사건 터지고 나서 축소 발표하려 했던 의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징표가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1인당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1인당 30만 원, 여기에 징벌적 배상 5배가 적용되면 1인당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 만약 피해자가 1,000만 명만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액은 15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15조 원. 이야, 이거 뭐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액수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제도의 목적이 바로 그거군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벌금은 뭐 사업하다 보면 낼 수도 있는 비용, 이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요. 그렇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치인 셈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자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기업들 C-레벨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예상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보죠.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전말부터 시민들의 대응 방식인 집단소송, 그리고 그 핵심 무기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편리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냥 무심코 누르는 동의 버튼이요. 네. 그 동의 버튼 한번 클릭하는 행위 뒤에 어떤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위탁받은 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인 셈이죠. 네, 이건 나는 쿠팡 회원이니까 해당되네? 혹은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네요. 그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백 개의 기업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 즉 기준점이 될 겁니다. 아, 기준점이요? 네, 만약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앞다투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겠죠. 하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에 이 정도 사고를 쳐도 괜찮다는 아주 안일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여서 기업을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도 결국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나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함께 행동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정보 주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업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자료에 나온 정보를 하나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법무법인들이 소송을 대리할 때요. 단순히 1심 판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항소심인 2심 그리고 대법원인 3심까지 계속해서 사건을 위임받아서 끝까지 진행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법물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적인 결과를 떠나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이며, 만약 그 편리함을 지탱하던 신뢰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그 막대한 비용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